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구범 TV의 신구범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4.3 사건에 관해서 특히 잘못돼 알려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한라산에서 200군데 이상에서 봉화가 일체 올랐고 약 350명의 무장대가, 그 당시 제주도에 24개 경찰 지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12개 지서를 습격을 해서 경찰관을 포함해서 민간인까지 27명을 죽이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폭동이죠. 근데 사고를 당한 경찰관들 가운데는 서일서 순경은 참수를 당했고, 맞으면 이제 목이 잘렸다는 얘기죠.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다른 경찰관 부부는 죽창, 요새 이 대일 문제하고 관련해서 죽창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러한 죽창으로 찔려서 신혼부부였던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 시간 이후에 4월 3일 이후에 제주도 사회는 낮에는 경찰관들, 그리고 밤에는 소위 무장대들, 저는 폭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 폭도들이 장악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고, 제주도민들은 어느 편에 들어야 살 건지 우왕좌왕하면서 힘든 삶들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범인이 있고 범죄 동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도 도대체 이 무장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체는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동기로 4월 3일 날 무장폭동을 일으켰는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남노당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50선거,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만행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이 4.3이었고, 이 4.3이 길게는 1957년 4월 2일 마지막 폭도가 붙잡힐 때까지 계속이 되었던, 말하자면 제주도에서 9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던 정말 비극이자 슬픈 역사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범죄의 동기라든지, 말하자면 폭동의 동기라든지 폭동의 주모자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 건국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 건국 과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사실 8월 6일 또 8월 9일 원자탄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됨으로 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거죠. 항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광복을 찾은 겁니다. 해방이 된 거죠. 말하자면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은 됐었는데, 그러나 그 광복이 온전한 광복이 아니라 반쪽짜리 광복이었습니다. 뭐냐면 해방은 됐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국가를 건국할 그러한 기회도, 그러한 힘도, 그러한 자격도, 그러한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 군들을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38도 위는 소련이 점령을 하고 남쪽은 미군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군정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8월 15일 광복이 됐습니다만 바로 그 이틀 후인 8월 17일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소위 해방 후의 전국을 주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연유로 해서 그 당시 그대로 뒀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운명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의 한 행태를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운형이 8월 17일 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고 한 달도 안 돼서 북한을 포함한 전 우리 한반도 145개 지역에 그 지구까지 다 설치를 완료합니다. 그 외에 박헌영이 소위 주도권을 쥐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죠. 8월 17일하고 9월 6일은 큰 차이가 없는데 9월 6일 날 박헌영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해방 후의 전국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익의 정당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민당 같은 그런 정당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아주 활동도 미미하고 또 힘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전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렇게 그냥 해방 후 전국을 휩쓸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1948년 10월 16일 이승만 박사께서 귀국을 합니다. 귀국하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상해 우리 임시정부가 있었고 김구 주석이 그동안 계셨습니다만 중국 정부하고 미 군정하고 아무리 협의하고 요청을 해도 우리의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뿐이 아니고 김구 주석을 포함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원들도 전부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해방 후 전국이 무법천지가 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휩쓰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군정에서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도대체 앞으로 어떤 국가를 수립했으면 좋으냐고 물어봤을 때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게 70%였습니다. 공산주의로 가자는 게 7%.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단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가까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선호했던 거죠. 그러한 와중에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삼상회의란 것은 미국, 영국, 그리고 소련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이 한반도에 어떤 국가를 세웠으면 좋은지, 한반도를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은지 하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우선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 미소 공동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한반도에 어떠한 국가를 세울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다만 향후 5년 동안은 이 한반도를 신탁 통치를 하겠다. 맞으면 영국, 미국, 소련, 중국 이 4개국의 신탁 통치하에 두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결정이 나니까 바로 이제 야단이 난 거죠. 일제 36년 동안 고생을 실컷 했는데 우리가 다시 이란 나라에 의해서 독립국가도 만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말하자면 독립에 대한 열망과 분노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건 좌익이나 우익이나 관계없이. 그런데 바로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 다음에 1월 2일서부터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친탁, 말하자면 반탁이 아니라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그 찬탁으로 왜 전환이 됐느냐? 소련의 지령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소련은 북한 지역에 소위 인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계획을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 2월 8일 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정부 수립을 위한 모든 준비들을 진행하기 시작하고 그 1년 후인 1947년 2월 28일 날 정식 임시자를 떼어버린 정식인민위원회를 발족을 시켜서 국가체제를 완전하게 갖춥니다. 토지계획도 했고 노동법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도 제정을 하고 그러면서 인민군까지 창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실공히 국가의 형태를 모두 갖추고 그 다음 정부의 형태를 모두 갖춘 거죠. 그러나 정식으로 소위 그 건국을 선언하지 않은 이유는 남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시간을 벌자는 그런 속셈으로 국가의 건국을 선포하는 것을 유예합니다.
말하자면 남쪽에 한 것을 보고 하겠다 그런 건데,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소련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럽에서 가만히 보니까 동구권을 포함을 해서 소련이 심지어 그리스, 터키까지도 공산화시키려는 그 음모를 알고는 미국이 정책을 바꿉니다. 사실 그동안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우익 인사들이 고생을 했던 거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반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905년에 가스라테프트 조약에 의해서 일본하고 밀약을 합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먹을 테니까 조선은 일본이 먹어라.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한반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를, 독립정부를 수립할 경우에도 미국의 입장은 좌우합작 형태로 하자. 말하자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공존하는 그러한 국가체제를 만들자고 하는 게 미국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익 인사들이 반발을 하고, 특히 이승만 박사께서 1946년 6월 3일 날 소위 전국을 순회하던 가운데 정읍 지역에 들려서 정읍에서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정읍 발언을, 특히 좌파들 입장에서는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서 이승만이가 대통령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앞잡이로서 했던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코 그거는 잘못된 생각들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2번씩 개최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우리는 독립국가를 원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니까 차라리 남한 지역만이라도 임시정부를 만든다든지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소련이 한반도, 북한 지역에서 떠나도록 소위 세계 공론에 우리가 호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 한반도가 공산화되느니 차라리 남쪽부터라도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한반도 전체가 민주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소련의 낌새를 알아채고 이러한 그 좌우합작에 대한 생각을 포기를 하고, 대신 트루만 대통령께서 소위 유명한 트루만 선언이라는 것을 1947년 1월 12일 날 합니다. 소련하고 공존해오던 이것을 깨고 소위 냉전 체제가 시작되는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되고, 이러한 선언에 따라서 미국도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더 이상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문제를 그해 8월 26일 날 유엔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엔이 맡아서 하게 된 거죠. 유엔은 이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유엔에서 논의를 하는 가운데 1947년 11월 13일 소위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서 단일 독립국가를 세워라, 이렇게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유엔에서 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위원단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받아들였는데 평양은 거부한 거예요. 이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의도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실패할 거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1948년 다시 결의를 합니다. 그게 2월 26일인데 선거가 가능한 남쪽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해서 일단 합법정부를 만들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남한이 총선거를 하도록 돼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총선거 일자가 1948년 5월 10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야단이 난 거죠. 남한만 단독 정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자유주의 국가로 국가가 세워질 테니까 여기에 대한 방해를 하기 위해서 소련과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이 남쪽에 있는 소위 그 남노당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세 개의 공산주의 정당을 하나로 묶은 게 남노당인데, 남노당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그 50선거를 방해하고 결국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무력 활동들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7파도
해방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큰 총파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지르고 그러는데 제주도에선 2.7 파동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뭐냐면 2.7 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소위 1월 20일 날 조천읍 신촌이라는 곳에서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자들 지도자들이 모이려는데 소위 남로당 간부들이죠. 이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100명이 일거에 검거되는 바람에 소위 2.7 폭동은 실패로 끝나고 대신 제주도에서 2월에서 3월 사이에 폭동을 다시 일으키라고 하는 지령을 받고 이 지령에 따라서 일으킨 게 4월 3일 소위 제주도에서 4.3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방 후 건국의 과정을 본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주도를 했고 결국은 이 영향에 의해서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크게 힘을 가졌던 지역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 4.3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고 그 결과 50선거는 제주도는 실패를 합니다. 제주도의 지역구가 3개 지역구가 있었는데 1개 지역구, 서귀포 지역구만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고 2개 지역구에서는 선거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관리위원들을 15명씩 죽이고 5명을 부상을 입히고 한 이러한 난동들을 이 사람들이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주도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이었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건국, 좁게는 50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고 50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준동은 7월 말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7월 말까지 경찰관들이 얼마나 목숨을 잃었느냐. 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 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익인사들은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해서 223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가족들 또 친척 가운데 희생당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전도적으로 298명이 7월 말까지 희생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손에 의해서. 그래 놓고는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하냐면 7월 15일서부터 8월 초까지 지하 선거를 실시해요. 북한이 9월 9일 창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남한 지역에도 지하 선거란 방식으로 공산주의자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위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지하 선거를 한 겁니다. 그 제주도에서 지하 선거를 해서 52,350 투표용지를 가지고 이 주모자들이 북한으로 갑니다. 그 해주대에서 보고를 하고 이 사람들이 북조선 인민공화국 최고인민의 대의원들이 돼요. 그 여섯 사람이 대의원이 됐는데 누구냐면 4.3 사건의 제1대 사령관 김달삼, 그 다음에 안세훈, 강규찬, 이정숙, 고진희, 문등용 이러한 6사람들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이 된 거죠. 북한의 국회의원이 되고 이 가운데 특히 초대사령관, 이 무장대 초대사령관이었던 김달삼은 강동정치학원을 거쳐서 유격훈련을 받고 강원도에 내려와서 6.25 직전에 그게 50년 3월경으로 지금 파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군한테 피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공산주의자들이 준동이었고 그들이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북한으로 건너가서 국회의원이 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강 상태로 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된 거죠. 그 대한민국 건국이 됐는데 북한은 장난을 한 거죠. 자기들이 먼저 건국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서 이미 국가의 체제를 운영하면서도 우리 8월 15일보다 늦은 9월 9일 날 소위 북조선 인민공화국 창건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던 무장대들, 인민무장 유격대, 인민무격 유격대라고도 하고
무장대라고도 하고 저희들처럼 4.3을 겪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폭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9월 9일 북한의 인민공화국이 창건이 되니까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해서 그때는 우리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안 되니까 소위 그 여수에 있는 14연대 가운데 한 개 대대를 제주도에 보내서 진압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14연대 1개 대대가 반란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여수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9월 9일 날 북한에서 인민공화국이 창건이 되고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걸 보고는 이 무장대들이 인민유격대들이 자신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 2대 사령관이 이덕구란 사람이었는데 이 이덕구 사령관이 10월 24일 날 그러니까 48년이죠. 10월 24일 날 대한민국에 대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정부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11월 17일 소위 제주도 지역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17일 이후는 사실은 정부군하고 반란군이 교전이죠. 전쟁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소위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계엄 선포를 통해서 전쟁이 발발했다. 말하자면 정부군과 반란군이 교전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4.3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그러지만은 희생된 사람들이 대부분은 정부군하고 반란군이 교전한 이유, 그러니까 1948년 11월 이후 그 다음에 2월까지 해서 대부분의 희생자가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을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은 전쟁 중에는 무고하게 희생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조그만 국제적인 전쟁이 발발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진압이 되기 시작하니까 12월 말일로 계엄 선포를 했던 것을 해제를 했지만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그 당시 이 인민유격대 또 무장대 폭도들은 한라산이나 제주도에 있는 중산간 지역 부락 그리고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항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계엄을 선포해 놓고 이 바닷가에서 5km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폭도로 간주하겠다. 그러니 5km 이내로 전부 내려와라. 그렇게 하고 이 5km 이상 있는 부락에 대한 소탕 작전이라든지 방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 가지 배경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 4.3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게 종료가 된 것은 1957년 4월 2일 마지막 무장대인 오원권이라는 젊은 친구가 생포됨으로 해서 장장 9년을 끌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산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게 경찰이 발표에 의하면 뭐 경찰 발표라 그러면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957년도에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무장대를 포함을 해서 이 무장대에 적극 가담했던 제주도 사람들이 7,890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포된 사람들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2,530명인데 이 숫자를 합치면 거의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소위 이 제주 4.3 사건에 가담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4.3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상을 조사했던 2004년도 정부 진상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희생자는 14,000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0명 정도가 희생이 됐는데 이 가운데 순수하게 이제 죽은 사람들이 한 25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소위 그 행방불명이라든지 행방불명이 한 3,578명. 그 다음에 현재 후유증을 겪으면서 생존자들이 163명. 그 다음에 군사재판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찾지 못한 사람들 한 250명. 이러한 분들이 지금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4.3에 관해서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면 1998년 11월 23일 미국의 CNN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CNN 기자가 물었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이제 4.3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4.3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었다. 영어로 한다 그러면 Communist-led rebellion. 그러나 진압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진상을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신원을 풀어줘야 된다. 이러한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주도 4.3 사건은 명백한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그 제주도 4.3 추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제주도 4.3은 군인이나 경찰 같은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선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상반된 얘기를 한 거죠. 한쪽은 공산주의 폭동이라 그러고 한쪽은 대한민국 군인이나 경찰들이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런 차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우선 저는 그 원인을 보수 정권 쪽에서 찾고 싶어요.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부까지 쭉 이어왔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4.3의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금기시되어 있었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4.3 사건 때문에 신원특위자예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건 전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제주도 4.3에 관해서 이게 한쪽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소위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라고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데 극명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과거 보수 정권들이 4.3의 진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신 과잉 진압이 있었으면 과잉 진압한 지휘관이라든지 경찰 책임자라든지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문책을 하고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위령을 해드렸더라면 지금 오늘날 같은 사태는 안 왔을 거예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그 보수 정권들이 사실대로 왜 얘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게 엄청나게 큰 민중혁명처럼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이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 4.3 사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셨어요. 그게 2000년도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4.3의 진상을 아시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도 해주고 필요한 조치를 해주는 것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셨던 건데 이 특별법이 2000년 제정되고 나서 그 특별법의 공식 명칭이 제주도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약칭으로 제주 4.3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바로 정부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2003년 말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완료가 돼서 2004년도에 제주 4.3 진상보고서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2003년 10월 31일, 그 당시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 오셔서 제주도 라마다 호텔에서 제주도민을 향해서 소위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 컸다고 하는 그러한 사과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4.3 특별법에는 제주도 4.3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좀 명심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1947년입니다.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에 생긴 건데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의 소요 사태, 그러니까 4.3 사건을 소요 사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에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얘기죠. 그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건.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주도 4.3 사건을 그냥 소요 사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1947년 3월 1일이라고 기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4.3이 발생하기 1년 전에 있었던 1947년 3.1절 행사에서 경찰의 발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발포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4.3이 생겼다고, 4.3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48년 4월 3일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민중혁명이라고 하는, 민중봉기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7년 1년 전에 있었던 4.3 사건 때의 경찰관들이 발포 사건을 끌어다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쭉 제주도민들이 저항하고 그러다가 4.3이 터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라는 게 선동하고 선전이 대부분이지만은 1947년 3.1절 행사도 사실은 정부가 치른 것도 아니고 도당국이 치른 것도 아닙니다. 소위 남노당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약칭 민전이죠. 민전이 주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주최를 한 거고, 공산주의자들이 시위를 한 게 바로 3.1절 행사인데, 미군정에서는 불법 시위를 일체 허가를 안 하고 금지를 시켰는데도 그 행사장에서 행사가 끝나자 그때 뭐 2만 명이 모였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그냥 제주시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김학영관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뛰어나온 어린아이를 말발으로 밟았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죽였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시위하던 군중들이 저놈 봐라, 애를 밟아놓고도 그냥 가네? 그러고는 그 김학영관을 쫓아가니까 김학영관은 급한 김에 제주경찰서로 이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주경찰서 입장에서는 데모군중들이, 시군중들이 몰려오니까 경찰서를 습격하는 줄 알고 발포를 해서 그때 불행하게도 6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시군중들, 어린애가 밟혔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어린애가 뛰쳐나온 건 맞아요. 길거리에서 구경하다가 뛰쳐나왔는데 말발굽에 밟힌 게 아니라, 보니까 김학영관이 말을 타고 있으니까 그 6살짜리 애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냥 옆으로 굴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발굽에 밟힌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를 밟아놓고 간다, 죽여놓고 간다, 이러고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시군중들이 경찰서를 향해서 쳐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핵심은 그 어린아이가 다쳤는지 죽었는지잖아요. 말발굽에 밟혔는지. 그 어린아이가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밟힌 적도 없고 그냥 또랑에 구르기만 했지 더구나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어린애를 밟았다 죽였다 이러고 시군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남노당들이 중심이 돼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발포 사건을 계기로 해서 6명이 죽었으니까요. 발포 사건을 계기로 해서 파업 같은 것을 유도하고 야단이 났었어요. 그러나 그게 대개 3월 한 달 정도 소요를 하다가 진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1947년 3.1절을 꼭 끌어다 대는 이유가, 이게 아니면
민중항쟁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거든요. 1948년 4.3 사건은 명백하게 남노당 무장대가 무장을 해서 경찰 지서를 습격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27명이라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폭동이 아니라 민중항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은 1년 전 3.1절 행사 때 경찰관들이 우연한 그 고의도 아니었죠. 그냥 착각을 하고 정당방위식이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에서 사람들이 죽은 것을 기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연속성상에 있는 게 4.3이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제주도 4.3 사건은 그냥 소요 사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진상조사를 해서 진상조사보고서를 1993년 말에 완료를 했는데, 그 당시 총리가 고건 국무총리입니다. 그분이 중앙 4.3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4.3 진상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니까 그 당시 국무총리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제주도 4.3 사건의 진상이라든지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후대에다 맡기자.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명확히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수 정권에서 쭉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 당시는 노무현 정권 시절이거든요.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상조사 보고서 말미에 가서는 4.3의 진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단정 반대를 기치로 하는 제주도당, 남노당 무장대가 일으킨 무장폭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소위 한반도의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정부가 돼야 되지 남쪽만의 반쪽짜리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독선거, 단독정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맞으면 한반도 전체는 그냥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명분은 뭐냐? 통일국가를 우리는 원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을 굳이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제주도 4.3 사건 특별법이 그 개정안이 재작년 12월 국회에 제출이 돼서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거는 제주도 4.3 사건을 민중혁명으로 만드는 완결판이에요. 1947년 3월 3.1절 행사에서 경찰관이 발표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제주도민들이 저항, 그리고 1948년 4월 3일 봉기 해서 저항하고 봉기를 동급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3.1절에 경찰관이 발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제주도민들이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 그리고 봉기, 이게 4.3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자들, 남노당들이 4.3 사건을 일으켰는지 4.3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뭔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제주도 4.3을 인권의 프레임으로 보는 거예요. 건국의 프레임은 다 빼버린 거예요. 인권의 프레임으로 보고 이거는 경찰과 군인의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주도 4.3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책임은 사실은 과거 정부에 있었어요. 과거 보수 정권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또 정치적인 이유에서 4.3을 꺼내는 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바로 그 반작용으로 오늘과 같은 4.3에 대한 엉뚱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전부 이제 전교조의 영향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교조에서는 제주도 4.3을 민주항쟁 내지 항거로 다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제주도 4.3은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었다. 우리 조상들이 억울하게 당했다. 이렇게만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명분은 딱 하나예요. 통일국가를 만들고 싶어서 4.3을 일으켰는데 군인과 경찰들이 무고하게 죽였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그 고공국무총리께서 그 제주도 4.3 사건 진상보고서 서두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제주도 4.3의 진상과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후대의 사가들에게 맡기자. 그러면 사실은 지금 특별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이 돼서 계류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고공국무총리가 얘기하고 4.3 진상보고서가 나온 이래 4.3의 진상을 또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부 차원에서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 없이 완전히 제주도 4.3 사건을 여러분들이 지난해 제주도 4.3 70주년이라 그래서 제주도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하는 슬로건을 쓰고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홍보를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제주도 4.3은 그런 일은 아니죠. 그럴 일은 아니죠. 차분하게 지금이라도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평가를 아주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3에 대해서, 제주도 4.3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도록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6살 때 4.3을 경험했었는데 지금 8, 90대들 다 4.3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 것뿐인데 정말 4.3에 대해서는 어떤 경험에 의한 자기 의사 표현을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하나 보면 놀라운 게 4.3위원회가 결정한 제주도 4.3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왜곡하거나 비판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주도에 아직도 4.3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 놓고 자기 경험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공개를 하자. 사실 우리가 4.3 평화공원에 유폐가 한 14,000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동안 제주도 사회에서 그 고생하신 분들이 계세요. 4.3의 진실, 저 위패들이 전부 정말 희생자들인가 하는 조사를 해서 그 가운데 1,300명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오히려 제주도민을 살해하고 방화하고 반란의 과정에서 주모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저기 위패로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300개를 찾아낸 거예요. 그 가운데 일부를 정부 보고 재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정부의 재조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에서 거부를 한 거죠.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유권자들이 희생자들이 6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진실도 감춰야 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도 거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제주도 4.3에 관해서는 우선 정부가 책임을 지고 고공국무총리가 얘기했던 그 4.3의 진상규명과 역사적 의의를 정리하고 확인하기 위한 일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주도민들에게 경험을 전부 물으라는 거죠.
6살이면 경험들을 대충 기억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나이가 6살이었는데 밤에 산폭도들이 들어오면 부모를 따라서 숨고 도망 다녔어요. 그 낮에는 마을 가운데 긴 장대를 세워요. 장대를 세워놓고는 만일 군인이나 경찰이 오게 되면 이 장대를 눕힙니다. 검은 개는 경찰이고 누런 개는 군인이에요. 이 장대가 눕히면 산폭도라든지 산폭도하고 협조하던 사람들이 전부 숨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제주도민들이 경험만 집대성하더라도 4.3의 진상을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4.3의 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특히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임기 내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헌법 66조에 대통령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영토를 보존하고 국가를 수호할 또 헌법을 지킬 그러한 책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더 하나가 국가의 계속성에 대한 책무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을 때 그게 국가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부인한다든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다든지 그건 이미 대통령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지난해 4.3 추념식 때 대통령의 추념사를 보고는 굉장히 분노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계속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제주도 4.3 사건에 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주도 4.3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었다. 이게 진실임을 내가 선언한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주도 4.3 사건의 피해자가 3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3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거는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3만 명이 될 수도 있고 2만 명이 될 수도 있고 5만 명이 될 수 있는 건데 정부가 진상조사를 해서 보고서에 수록된 거 보면 전체적으로 14,000명 내외거든요. 그 가운데 사망한 사람은 1,255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 내외라고 보시면 되죠. 그 사망자 가운데는 또 인민유격대라고 하는 그 무장대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사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함으로 해서 4.3의 진상을 바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남아공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만델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양반은 감옥에 27년 있었잖아요. 나와서 대통령 되시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을 가려둔 화해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4.3을 통해서 희생하셨던 사람들, 제주도민들 할 것 없이 전부 화해하고 상생이 되기를 원해요. 제주도 4.3을 얘기할 때 정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이념을 넘어서서 이 문제를 보자 그러는데 사실은 이념으로 시작된 문제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규명함으로 해서 정말 이념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4.3의 진실이 제대로 가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저희들은 이제 나이 들고 그랬지만은 마지막 여생을 소위 제주도 4.3의 진실을 가린다기보다도 지켜내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